오은영TV 스트레이트, 오늘도 캐나다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이민부가 방문자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고용주로부터 고용 제의를 받아서 고용주가 지정된 워킹 비자를 신청할 경우 국내에서 곧바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규정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는 캐나다에서 방문자 신분으로 체류하다가 워킹 비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나이아가라 지역을 통과해서 미국 국경을 넘어 돌아오거나 아니면 아예 한국으로 나가서 다시 재입국해서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그랬던 것이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로 캐나다와 미국 국경이 폐쇄되고 이 공항에서 외국인 입국 제한이 실시되면서 아예 이 같은 방식의 이 취업 비자, 워킹 비자를 얻는 통로가 원천 차단됐기 때문에 아예 방식을 바꾼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서 온라인 신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더군다나 이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고용주가 외국인을 채용할 때 이 고용허가서라는 것을 내는데 이 유효기간이 9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9개월 동안에 고용허가서 기간 내에 체류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입국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들 참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데, 이런 한인들도 이제 구제를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민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방문자 자격으로 입국한 후에 취업 제한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는 바로 요식업계입니다. 한인 요식업계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노동인구가 급격히 한국으로 빠져나가서 상당히 일손 부족을 느꼈었는데, 이제 이런 조치를 적용받게 되면 노동력 해소가 크게 풀려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합법적인 신분으로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어야 되고, 고용주로부터 당신을 취업시키겠다는 취업 제의를 받았어야 하며, 이 고용 허가서에 의거해서 이 워킹 비자 신청을 늦어도 내년 3월 31일까지는 신청을 해야 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사업체들을 돕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 CEBA를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연방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정부가 보증을 서주고 주요 시중은행들이 사업체들에게 최대 4만 달러를 대출해주는 이 프로그램의 신청 마감기한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릴랜드 재무장관에 따르면 현재 73만 개 업체가 290억 달러의 대출금을 받았다고 추산이 되고 있는데, 사업체 명의의 은행 계좌가 없이 개인 계좌만 있어서 대출을 받지 못했던 업주들도 이번 조치로는 이제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 7월과 8월 임대료 지원에 대한 신청 마감 기한이 오는 14일로 마감이 됨에 따라서 연방정부가 지금 이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의 연장안을 시급히 발표하게 됐습니다. 프릴랜드 장관은 월세 지원 프로그램의 연장 여부나 개선 방안을 지금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혀줬는데, 월세 지원 프로그램은 비즈니스 업주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의 임대료 중에 25%를 세입자와 건물주가 같이 내고 나머지 50%는 정부가 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건물주가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합의를 해야 되고, 사업자는, 그러니까 소매업자들은 매출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70% 이상 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태리오 임대주들은 내년에도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주거용 월세가 한 푼도 오르지 않도록 임대료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클락 온주 지자체 장관은 내년 주거용 월세는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1.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서민들의 생활이 아주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서 월세를 제때 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금지한다, 동결시킨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클락 장관은 월세 동결안이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창출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월세를 올리지 않는다고 정해놓고 이것이 건물주와 임대한 사람들 모두가 공평하게 만족할 수 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존 토리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서 주 정부의 결정은 옳은 결정이다 이렇게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 보호단체와 건물주 단체들은 이 조치에 모두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토니 어윈 온주 건물주연합회 회장은요, 월세를 내기 어려워진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책을 이들에게 우선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주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줄 때에서 아무런 방법을 얘기하지 않은 이번 조치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토론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4년 차에 전례 없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할지 또는 무슨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되고 있다는 이런 사회적 역현상들로 인해서 부가급부적으로 이 지지도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외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한국은 어쨌든 지금 분명히 난항 중입니다. 한미동맹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죠. 이 위기의 상당 부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치졸하고 참 상업적인 그런 접근 방식에서 야기되는 부분이 없진 않지만 청와대 역시 미국의 외교 전략을 잘못 파악하고 어긋나가는 그런 엇박자 외교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강세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죠. 한일 관계도 사실 지금 최악의 상태입니다. 중국과의 관계 진전 이것도 거의 없죠. 러시아 정말 볼 것 없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한국과 미국의 사이가 좀 벌어지는 그 틈바구니를 찾기에 혈안인 나라입니다. 한국이 지금 동남아시아 제3세계 그리고 유럽과는 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외교란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힘이 센 나라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외교지. 뭐 그렇지 못한 경우에 외교가 원만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 그건 뭐 그리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외교에서 당면한 모든 문제의 궁극적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는 것이고요. 문 대통령은 그래서 이 재난의 시기에 지난 역대 대통령들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갔는가를 반면교사로 삼을 그런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적 롤모델이었을 법한 김대중 대통령을 한번 보죠. 김대중 대통령만 하더라도 주변 국가들과 상당히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니 차라리 외교에 관한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뛰어난 대통령이었다고 칭송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행운이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의 통찰 그리고 단호한 결단력 덕분이었다는 걸 후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이었죠. 일본의 농림부 장관이 한국은 일본의 식민 통치 기간에 가장 많이 발전했고 그래서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 이런 말 같지 않은 망언을 했을 때 전국이 들끓고 한일 관계에 엄청난 위기가 초래가 됐었는데 그때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은 상당히 초연했습니다. 이 망언을 아예 무시하고 예정대로 도쿄 방문을 강행을 했죠. 김 대통령은 그래서 그 일본에서 한일 양국이 함께 열어갈 비전을 확실하게 밝혔고 그러자 당시 오부지 총리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지난 광복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잘 펼쳐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도 전제를 하나 달았습니다. 일본 측에서 이미 거절한 요구 조건들을 줄줄이 달았죠. 이건 외교가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또 어떨까요? 종종 미국을 비판한 강성이었지만 한미동맹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대통령 중에 한 명입니다. 당시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 FTA 체결했죠. 이라크의 파병 결정 내렸죠. 이런 대통령의 결단력 있는 외교가 한국의 위상과 그리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 청와대의 위상,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높인 결과라는 것은 분석되고도 남음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야 문 정권이 끌어내려서 지금 감옥에 쳐넣은 형상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에서 무엇을 배울까? 배울 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한국 외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분명히 두 가지 큰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한미 관계의 대변인처럼 써먹었습니다. 상당한 외교 테크닉이었죠. 오바마 정부는 출범 당시에는 아시아 전체의 형국과 정치구도를 일본과 중국의 대립관계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아젠다는 아예 빠져 있었죠.
그랬던 것을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와 처음 만나서 얘기할 때 경제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아시아의 여러 현안에서 미국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목록을 리스트를 전해줬습니다. 이것에 당시 깊은 인상을 받았던 오바마는 그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아시아의 린치핀이다, 핵심 축이다 이렇게 인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현재 미국의 정치 분석가들은 다음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크다고 분석해주고 있는데요. 바이든 후보는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그의 이런 구상이 실천화될 때는 이 문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교 기술을 분명히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치적이라고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G20 그리고 세계개발 원조총회, 핵안보 정상회의 같은 굵직굵직한 주요 회의들을 주관하는 국가로 성장시켰다는 겁니다. 한국을 글로벌 코리아,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켰다는 얘기죠. 한국 대통령과 친분을 쌓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국이 굵직한 회의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적인 굵직한 회의를 주재한다는 건 다름 아닙니다. 그 나라의 국력의 표상을 얘기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어쨌든 세계에서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굳게 각인시킨 공로만은 치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정치, 특히 한국 정치의 가장 부정적인 측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집권자들이 직전 집권자들의 칭찬은커녕 그들을 헐뜯고 심지어 감옥에 넣는 일에 열중한다는 데 있습니다. 헐뜯거나 무시하기가 일수라는 것이죠.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마치 자신의 지금의 실패는 모두 전직에서부터 시작됐던 것이고 자신은 이것을 고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는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은 구원투수로 나선 사람이라고 이미지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에서 배울 게 아무것도 없다. 배우고 싶지도 않고 배울 것은 없고 오히려 모든 잘못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폄하하고 비하하고 질책하는 관행. 전직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세. 그런 전통이 한국의 최고 부위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오은영TV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